겉으로는 주방에서 한 일로 칭찬받았던 셰프에 대한 새로운 정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여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셰프는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했다고 말합니다. 그 영상은 메스 라이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셰프였다가 살인 혐의를 받게 된 제프리 맥도날드가 살인 직전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온 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로앤크라임입니다. (4월 22일) 이전에 제프리 맥도날드와 유메스라는 이름을 검색했다면 아마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셰프였는지 캠퍼스 식당계에서 선두주자였다는 내용의 많은 게시물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남자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왜 그 호텔에 있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제프리 맥도날드의 아내, 그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친구에게 남편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피해자의 이름은 엠마 맥도날드이고 그녀는 살아온 삶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린 딸과 깊이 사랑했던 2마리의 반려견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떠받들어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메스 캠퍼스 식당의 리더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상을 받은 셰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학교의 일종의 홍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프리스턴 리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국 대학 식당 순위를 보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예비 학생이고 이런 점이 중요하다면 유메스가 바로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맥도날드 셰프가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36세의 제프리 맥도날드는 2025년에 그의 요리 실력으로 미국 요리 연맹에서 올해의 셰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유메스 에머스트 셰프로 일하며 요리 실력으로 받은 여러 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프리 맥도날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에마 맥도날드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 후 그의 첫 법정 출두 장면을 WWLP가 보도한 것입니다. 메딕 35 출동 요청 캠퍼스 센터에서 한 블록 떨어진 캠퍼스 센터 호텔 유메스 4배 식당 호실입니다. It's gonna be for a possible mental health issue. 912 상황실 요원들이 호텔 유메스에서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 경찰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메스라이브에 처음 게시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캠퍼스 내 호텔이며 상황실 요원들은 413호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역비가 시신이 있다고 외치며 추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엠마 맥도날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그녀도 유메스에서 근무했습니다. 엠마의 친구 중 한 명은 2022년 보스턴 글로브에 엠마가 제프리 맥도날드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0살 딸이 있고 제프리는 전혼, 자녀 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그 아이들 어머니가 제프리에 대해 겪은 문제를 설명한 새 문서도 입수했습니다. 엠마의 친구는 글로브에 엠마가 살해되기 전 며칠, 몇 주 동안 제프리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엠마가 제프리를 사랑했고 정말로 그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터뷰에서 정말 눈에 띄는 일화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제프리 맥도날드가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매우 기이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제프리와 엠마가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에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월드 여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급반전 아닙니까? 일주일 후에 제프리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4월 22일 메스 라이브에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는 제프리가 캠퍼스 연못에 뛰어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셰프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매사추세츠주 에머스트의 날씨는 20도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제프리가 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영상만으로는 상황의 분위기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보스턴 글로브 기사에 따르면 엠마의 친구는 제프리가 연못에서 나온 후 그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911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화를 나눈 후 그 대화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프리는 그날 밤을 위해 유메스 호텔에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 친구는 엠마가 집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벌어지고 있던 일들 때문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권유받았다. 말씀하세요, 메딕삼. 여기에 추가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7번도 추가해주세요. 이것이 그날 밤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42분경 유메스 에머스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에머스트 소방서의 구급대원들이 호텔 유메스 413 호실로 출동했습니다. 주소는 원 캠퍼스, 센터웨이, 에머스트, 매사추세츠입니다. 해당 위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911 신고가 접수된 후였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헤들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지원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제 여러 기관이 이 호텔 4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410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캠퍼스에서 훌륭에 싼 셰프로서 목에 메달을 걸고 미소 짓고 있는 바로 그 남자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쳤던 사람은 지역사회가 알고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제프리 C. 맥도날드라는 남성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이 맥도날드는 경찰관들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한 명의 유메스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기 대응 인력들이 겪는 전부는 아닙니다. 413호에 들어가자 경찰관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여성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부상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관들은 그녀의 부상이 폭력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인용하자면 제이 맥도날드는 체포되어 유메스 에머스트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 제이 맥도날드는 수사관들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고의로 자신의 이름은 비공개 처리됨을 때려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다양한 둔기들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프리 맥도날드는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다양한 둔기들을 사용해 고의로 엠마를 때려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다음날 제프리 맥도날드는 처음 법정에 출석했고 WWLP에서 이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짧은 심리 동안 그는 무표정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5월 22일로 예정된 혐의 소명 심리 전까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 감정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프리의 우려스러운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법적 절차에서 언급됐습니다. 저희가 찾은 자료는 그의 두 자녀, 어머니와의 양육권 소송 기록으로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이 기록들을 매사추세츠주 햄든 카운티 가정 및 상속법원에서 발견했습니다. 2024년 9월 맥도널드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육권 합의를 변경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보고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듣고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모욕적인 언어적 학대를 목격했으며 어제는 신체적 학대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는 아버지가 9월 16일 월요일에 자신을 온 힘을 다해 테이블에 밀쳤고 여러 번 얼굴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1년 내내 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해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가 학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보고했으며 두 아이 모두 보복과 아버지의 학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맥도날드에게 그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달 후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판사가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민권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 멜바 피어슨, 레지던트 리걸 디바 유튜브 채널 진행자와 함께합니다.
늘 로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 잘 알려진 지역 사회 인물이 연루된 매우 힘든 가정폭력 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제프리 맥도날드의 행동에 대해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몇 주 전 그의 행동에 대해 일부에서 경고 신호로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와 함께해서 정말 좋아요. 이런 사건들은 늘 가슴 아파요.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은 놓친 경고 신호나 징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때로는 징후가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그가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곧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거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어붙은 연못에 뛰어드는 행동도 있었어요. 그게 살인사건 전날이었는지 사건 당일 아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진단되지 않은 정신건강 장애였을 수도 있고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붕괴였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학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둘은 거의 관련이 없죠. 맞죠? 왜냐하면 그건 마음가짐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것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파트너를 소유물로 본다면 정신건강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맞죠? 그건 그냥 당신이 본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이 있어도 파트너를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을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 쉽죠. 그게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나 질환이 있다고요. 그게 기본 전제가 되어선 안 돼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정신건강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보다는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더 넓은 사고방식과 사회적 문제들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약간 곁다리로 하는 말이지만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처럼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있어요. 우리가 다룬 이야기에서 그런 사례를 자주 봤죠.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프리 맥도날드처럼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가 정신건강 진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법적으로 그가 직면한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그는 자신의 변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좀 단순화된 예이긴 하지만 요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화성인들이 내일 온다고 믿는 상황이라면요. 당신은 분명히 자신의 변호사와 전략에 대해 예를 들어 내가 증언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같은 문제를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 변호사, 즉 당신의 변호사가 검찰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적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증언 원하지 않아요. 또는 이런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혹은 다른 증인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논의는 변호사가 사건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당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평가가 그가 정말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할 거예요. 만약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면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또 한 번 평가를 하고 그때 그가 정말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목표는 우리가 말하는 재판을 받을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때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예요. 그 다음에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죠.
만약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 그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변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변호 전략뿐만 아니라 검찰 측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신 이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정신 이상으로 무죄라는 건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의미예요. 약을 6개월, 1년, 2년 동안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진단되지 않은 정신건강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치료 계획을 세워서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 심각한 상태라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곤 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긴 해요. 이 경우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요.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하고 그 결과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3명의 의사가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 측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어 할 것이고 검찰 측도 자신들이 신뢰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법원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알겠어요? 나는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들은 3가지 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다음 정말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재판을 계속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매우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을 보면 그가 몰에 뛰어들고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경우라면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912 신고 전화로 그가 호텔에 있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늘 밤 여기서 머물며 진정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에 따르면 엠마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집에 머물겠다고 했다고 해요. 경찰은 이것을 진정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사람은 그것을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은 이런 패턴을 보면 그들이 디즈니에 가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그 순간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폭력의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쌓아가고 있다면 법적 시스템은 이런 상황에서 2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 있을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실을 들어보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 반대의 상황을 보기 때문이죠. 보통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해자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면서 폭력적인 사건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다시 지배력과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놓친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모든 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 입원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그것을 베이커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법 집행기관이 누군가를 구금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감옥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들은 구금되어 병원으로 이송되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약이 필요한가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 그들은 연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화가 났고 그들이 화를 내고 싸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좋아요.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저기로 가서 진정하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해요. 당신은 얼어붙은 호수에 뛰어들고 있어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그를 데려가서 사실상 강제로 입원시켰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아마 그녀는 오늘도 우리 곁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가 입원했다면 그가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순전히 정신건강 문제였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치명적인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다른 경우죠.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모두가 게비 페티토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브라이언 론드리가 결국 호텔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RV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다시 만났어요. 이번 경우에는 친구가 에마 맥도날드가 집으로 돌아가고 제프리 맥도날드는 호텔에 머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저는 지방 검사장이 그와 관련해 언급을 원치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가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자주 다뤄온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보스턴 글로브에 말한 것 중 인상 깊었던 문장은 에마가 그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언급하게 되네요. 예전에 웨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일했는데 유메스는 캠퍼스 식당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학교의 학생 유치 수단이었고 그는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 사건들 중 일부에서는 저는 인식 제고 차원에서 어떤 점을 보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점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좋은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끔찍한 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뭔가 잘 풀리고 있을 때조차도 독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디즈니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죠. 예를 들어 그는 일주일 후 이혼을 원했다고 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양극성 장애든 다른 어떤 문제든 그런 상태인 사람의 행동과 아주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파도처럼 오르내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진단조차 받지 않았고 치료 계획도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매일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일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오늘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내일은 아니면 심지어 순간순간마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들어져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가정폭력 관계나 친밀한 파트너 간 폭력에 대해 자주 잊는 점이 있는데 매일매일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늘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죠. 미안해라는 말과 전체적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또 3개월 동안 다른 사건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며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 남편이 이래, 내 파트너가 이래, 내 아내가 이래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매일매일이 끔찍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미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모든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게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간압이나 다른 것들이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때로는 징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사적이어서 집을 나설 때 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재정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없이 친구들과 외출하거나 가족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모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영향을 받는 분들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과 그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그 대화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지. 정말 나에게 뭔가 전하려던 걸까?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을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돼요. 그런 생각에 빠져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 장면을 자꾸 되새기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아니요. 그리고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찰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에 경찰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건이 꼭 범인이 누구인지 찾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어떤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가 아니라면 그게 그의 변호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검찰이 여전히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있고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말이죠. 검찰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가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건 그가 이전에 진단받지 못한 질환이 있다는 점일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측은 고의성을 다투려 할 거예요. 그가 정말로 그녀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가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정신건강 측면이 여러 시점에서 변호 논리에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는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알다시피 그는 이런 알다시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미지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런 행동은 그의 평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일은 일종의 일탈이었어요. 알다시피 그는 도움을 받을 거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거예요. 배심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외에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헌법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변호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유죄 협상으로 끝날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까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자백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부검에 검시관이 돌아와서 이게 타살이라고 말할 거잖아요. 호텔 방에서 나온 증거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친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연못에 뛰어드는 영상까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가 재판에 가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유죄 협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녹음 시점 기준으로 어제 유메스에서 에마 맥도널드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어요. 그녀 역시 그 공동체에서 사랑받던 사람이었고 딸을 남기고 떠난 엄마였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멜바 피어슨,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레지던트 리걸 디바 유튜브 채널을 진행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에마 추모식이 유메스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그녀는 유메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10살 딸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고펀드미가 있으며 이미 2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면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 1800-799 삽타 세이프로 전화하시거나 88,788로 스타트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24시간 주 7일 내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앤크라임의 언더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으로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